무더운 오후 햇살이 아스팔트를 달구고 있었습니다. 대림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는 매미 울음소리가 귀청을 찢을 듯 울려 퍼지고 있었죠. 이런 날씨에도 경비원 김봉식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68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도 어김없이 분리수거함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플라스틱은 여기, 종이는 저기. 봉식은 중얼거리며 주민들이 아무렇게나 버린 쓰레기들을 하나하나 분류했습니다. 셔츠는 이미 땀으로 흠뻑 젖어 등에 달라붙어 있었고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계속해서 떨어져 내렸어요.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일이 그의 생계이자 이 아파트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김경비. 봉식이 돌아보니 조상훈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의 조상훈은 이 아파트 주민 중에서도 특히 봉식을 괴롭히기로 유명했죠. 값비싼 명품 티셔츠를 입고 있는 그의 얼굴에는 늘 그렇듯 불만이 가득했어요. 이딴 것도 못해요. 어제 분리수거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구청에서 연락 왔다던데. 조상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봉식은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주민분들이 아무렇게나 버리셔서. 변명은 그만하고 내일 아침까지 이 모든 걸 깨끗하게 치워놔요. 알겠어요? 봉식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이미 하루 종일 일한 몸은 지쳐 있었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거든요. 조상훈은 틈만 나면 봉식을 불러 세우고 온갖 잔소리와 모욕을 퍼부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봉식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어요. 40년 넘게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지만 이곳에서만큼은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상훈이 돌아서서 걸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봉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대림 아파트 정문으로 한 사람이 조용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김윤아였어요. 30살의 그녀는 깔끔하게 다린 군복을 입고 있었고 어깨에는 작은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몇 달 만에 아버지 얼굴을 보러 온 길이었죠. 특임 부대에서의 힘든 훈련을 마치고 받은 며칠간의 휴가, 그 소중한 시간을 아버지와 함께 보내고 싶었거든요. 윤아는 천천히 단지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익숙한 풍경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린 시절 뛰어놀던 놀이터, 아버지와 함께 산책하던 산책로, 친구들과 자전거를 타던 아파트 단지 도로.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이곳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윤아는 군인이 되어 있었거든요. 세월이 많은 것을 바꿔놓았지만 아버지에 대한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았어요. 경비실 근처를 지나며 윤아는 아버지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경비실은 비어 있었어요. 아마 어디선가 일을 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에 단지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죠. 분리수거장 쪽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분리수거장 근처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윤아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저 앞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거든요. 그런데 그 목소리는 다정한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질책이었습니다. 야, 제대로 좀 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분리수거도 이딴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조상훈이 목소리를 높이며 봉식 앞에서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봉식은 허리를 구부린 채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윤아가 보기에도 아버지의 어깨는 평소보다 더욱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나이 먹고 이런 일도 제대로 못해요. 급여라도 제대로 받아먹으려면 일은 똑바로 하셔야죠. 내가 관리비 얼마나 내는지 알아요? 조상훈의 말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주변의 다른 주민들도 지나가며 힐끗힐끗 쳐다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모두들 조상훈을 피하려고만 했죠. 어떤 주민은 아예 고개를 돌리며 빨리 지나가려 했고 어떤 주민은 동정하는 눈빛으로 봉식을 바라봤지만 개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윤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저렇게 굽실거리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인데 저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조상훈의 말투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인을 대하는 것 같았어요. 윤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당당함과 딸로서의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어요. 그녀는 큰 걸음으로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지금 저분한테 뭐라고 하신 거예요? 윤아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조상훈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군복을 입은 젊은 여성이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유나의 눈빛에는 분명한 경고의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봉식도 놀란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유나야, 언제 왔니? 아빠 괜찮으세요? 유나는 아버지에게 다정하게 물어본 뒤 다시 조상훈을 향해 시선을 돌렸어요. 조상훈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지금까지 누구도 자신에게 대든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아가씨가 뭔데 참견이야? 조상훈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유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군복을 입고 있긴 하지만 고작 젊은 여자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자신이 이 아파트 단지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참견이 아니라 정당한 항의입니다. 유나의 말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조상훈을 똑바로 바라보며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봉식은 딸이 괜한 일에 휘말릴까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유나야, 괜찮다. 그냥 가자. 하지만 유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자신의 신분을 밝혔어요. 707 특임단 소속 김유나 상사입니다. 특임단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조상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다시 비웃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무리 군인이라고 해도 여기는 민간 아파트 단지이고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특임단이 뭐 어때서? 여기서 갑질하려고. 조상훈은 오히려 더욱 도전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유나에게 손을 뻗어 어깨를 밀치려 했어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제압해왔던 그의 오랜 습관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순식간의 일이었어요. 조상훈의 손이 유나의 어깨에 닿기도 전에 유나는 재빠르게 몸을 돌리며 조상훈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깔끔한 동작으로 업어치기를 시전했죠. 조상훈의 몸이 공중에서 한 바퀴 돌더니 바닥에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조상훈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며 바닥에서 허우적거렸어요. 그의 값비싼 티셔츠는 먼지투성이가 되었고 자존심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몇몇 주민들이 이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놀란 표정으로, 누군가는 속 시원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말이죠. 유나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조상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폭행 시도에 대한 정당방위였습니다. 조상훈은 얼굴이 벌개진 채로 일어나려 애썼어요. 하지만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아파트 단지에서 누구보다 큰 소리치며 살아왔는데 한순간에 이런 꼴이 되다니요. 내가 넘어졌다고. 그냥 실수로 넘어진 거야. 조상훈은 억지로 변명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겨우 일어나며 유나를 노려보았습니다. 나 건드리면 고소할 거야. 기억해둬. 조상훈은 바닥에서 일어나려고 몸부림쳤지만 쉽게 일어나지지 않았습니다. 업어치기를 당한 충격으로 몸의 균형을 잃었거든요. 그는 손바닥을 바닥에 짚고 간신히 몸을 일으켰는데 그 모습이 우스꽝스러워 보였어요. 평소 당당하게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던 그였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프다. 조상훈은 중얼거리며 몸을 털었습니다. 무릎이 깨지지는 않았지만 옷은 흙투성이가 되었고 무엇보다 자존심이 크게 상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여러 주민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는 것 같기도 했죠. 유나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괜찮으시죠? 다치신 곳은 없으시고요.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조상훈이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전과 같은 위협적인 느낌이 없었어요. 오히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던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거든요. 주변 주민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김순희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찾고 3층에 사는 박민수 씨는 아내와 함께 상황을 지켜보며 속삭이고 있었어요. 평소 조상훈의 갑질에 시달렸던 사람들에게는 이 광경이 꽤 흥미로웠을 거예요. 저기 조상훈 씨 맞죠? 2층에 사는 이영숙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다치신 건 아니시죠? 병원에 가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조상훈은 이영숙 씨의 말을 듣고 더욱 당황했어요. 평소 자신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동정을 받는다는 것이 오히려 더 창피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니야, 괜찮다고. 조상훈은 짜증스럽게 대답했지만 그의 얼굴은 여전히 벌개져 있었어요. 체면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봉식은 딸 곁에 서서 조상훈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조상훈 씨, 정말 괜찮으신가요? 제가 팥이라도 가져다 드릴까요? 당신은 조용히 해요. 조상훈이 봉식에게 화를 냈지만 예전과 같은 기세는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이 약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유나가 조상훈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괜찮으시다면 다행이에요. 하지만 앞으로는 저희 아버지께 좀 더 정중하게 대해주셨으면 합니다. 뭐, 정중하게? 조상훈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유나가 무서웠습니다. 방금 전 자신을 한 번에 넘어뜨린 그녀의 실력을 직접 경험했거든요. 저는 폭력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모욕하는 것도 용납할 수 없어요. 유나의 말에는 분명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조상훈은 할 말을 잃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상황이 뒤바뀌었거든요. 내가 넘어졌다고 했잖아. 그냥 실수로 넘어진 거라고. 조상훈은 억지로 변명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어요. 그는 얼굴을 붉히며 중얼거렸습니다. 나 건드리면 고소할 거야. 기억해둬. 하지만 그 말에는 전혀 위협적인 느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는 개가 짖는 것 같았어요. 조상훈은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나려 했지만 주변의 시선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림아파트 단지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어제 일어난 일이 주민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거든요. 아침 일찍 경비실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에는 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어요. 조상훈은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집에서 나왔습니다. 어제 일이 있은 후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부어 있었고 무릎에는 어제 넘어졌을 때 생긴 멍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괴로운 것은 자존심이 짓밟힌 기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로비를 지나갈 때였어요. 평소 같으면 자신을 보면 고개를 숙이던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김순희 할머니는 조상훈을 보더니 고개를 돌려버렸고 3층의 박민수 씨는 아예 다른 길로 돌아서 갔어요. 뭘 그렇게 쳐다봐. 조상훈이 중얼거렸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을 무서워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오히려 자신을 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피함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경멸 때문이었죠. 경비실 앞을 지나갈 때 조상훈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봉식이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제와는 뭔가 달랐어요. 봉식의 어깨가 예전처럼 움츠러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조상훈 씨, 어제 다치신 곳은 괜찮으세요? 돌아보니 2층에 사는 정미영 씨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조롱하는 빛이 섞여 있었어요. 괜찮다고 했잖아요. 조상훈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지만 정미영 씨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경비원 아저씨한테 그렇게 하시는 거 말이에요. 뭐라고? 조상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하지만 정미영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들 보고 있었어요. 어제 일도 그렇고 창피하지도 않아요? 나이도 많으신 분한테 그렇게 하시면서. 정미영 씨의 말에 주변에 있던 다른 주민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 조상훈의 행동에 불쾌감을 느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용기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에는 4층의 김영호 씨가 말을 거들었습니다. 경비원 아저씨가 뭘 잘못했다고 맨날 그렇게 혼내세요? 조상훈은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모두들 자신을 피하거나 무서워했는데 갑자기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당신들이 뭘 알아서. 우리가 뭘 몰라요? 맨날 보고 있는데. 정미영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제 일만 해도 그래요. 군인 딸분이 안 나타났으면 또 어떻게 했을 거예요? 조상훈의 얼굴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어제 일을 언급하자 더욱 기분이 나빠졌어요. 그는 화를 내고 싶었지만 왠지 예전처럼 큰 소리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건 그냥 넘어진 거라고 했잖아요. 누가 그렇게 믿어요? 김영호 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다들 봤는데 뭘. 조상훈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기가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무엇보다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던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거든요. 그는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어요.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사세요. 뒤에서 들려오는 정미영 씨의 목소리가 조상훈의 귀에 꽂혔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예전처럼 돌아서서 화를 낼 수는 없었어요. 어제 유나에게 당한 일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조상우는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관리사무소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주민들의 시선과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이 이 아파트 단지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다시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서자 관리소장 최현우 씨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조상훈의 얼굴은 여전히 붉어져 있었고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최 소장, 조상훈의 목소리가 사무소 안을 울렸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놀라서 일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어요. 네, 조상훈 씨. 무슨 일이시죠? 최현우 소장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조상훈은 평소에도 관리사무소에 자주 찾아와서 이런저런 불만을 제기하곤 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평소보다 훨씬 더 격앙되어 보였어요. 이 아파트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민들이 나한테 함부로 말하고 조상훈이 어제 있었던 일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은 빼고 주민들이 자신을 부당하게 대했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고 싶으신가요? 최현우 소장이 당황하며 물어봤습니다. 사실 어제 일은 이미 다른 주민들을 통해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조상훈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버전의 이야기를 말이에요. 이 아파트에 내가 돈 제일 많이 내. 조상훈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관리비, 수선 충당금, 각종 부담금까지 합치면 한 달에 얼마나 내는지 알아요? 그런데 누가 감히 나를 이사시키래? 사무소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조상훈의 말투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거든요. 조상훈 씨, 진정하시고. 진정하라고. 나한테 진정하라고 해. 조상훈이 책상을 주먹으로 쾅 쳤습니다. 책상 위의 서류들이 흩어지며 바닥에 떨어졌어요. 직원들이 더욱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내가 이 아파트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모르나 봐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가만 안 둘 거예요. 조상훈의 말에는 협박의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최현우 소장은 점점 더 당황했어요. 이런 상황은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거든요. 욕설과 협박은 안 됩니다. 조상훈 씨. 욕설, 협박. 조상훈이 비웃었습니다. 이게 뭐가 욕설이고 협박이야. 나 조폭이거든. 진짜 협박이 뭔지 보여줄까? 그 순간 사무소 안의 분위기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조상훈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거예요. 지금까지 숨기고 있던 본성이 화가 나니까 드러난 겁니다. 뭘 그렇게 쳐다봐? 무서워. 조상훈이 직원들을 하나하나 노려보며 말했어요.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 최현우 소장은 급히 전화기에 손을 뻗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경찰? 불러봐. 조상훈이 큰 소리 쳤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경찰을 불러. 그냥 대화하고 있는 거 아냐. 하지만 그의 행동과 말투는 결코 대화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협박이었죠. 사무소 밖에서도 소리가 들렸는지 몇몇 주민들이 창문 너머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날 내쫓으려 해? 내가 누군지 알고 그러는 거야? 조상훈의 목소리는 점점 더 위협적이 되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있었어요. 어제부터 쌓인 분노가 폭발한 거였죠. 그때 사무소 문이 열렸습니다. 군복을 입은 유나가 조용히 들어왔어요. 그녀는 밖에서 소리를 듣고 상황을 파악하러 온 거였습니다. 민간인 협박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유나의 차분한 목소리가 사무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유나의 등장에 조상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제 자신을 넘어뜨린 바로 그 여자였거든요. 사무소 안의 분위기도 급격히 변했어요. 직원들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고 최현우 소장도 긴장을 늦추었습니다. 당신 또 왜 나와? 조상훈이 억지로 큰 소리쳤지만 어제와는 달리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유나는 침착하게 사무소 안을 둘러본 후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보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지금 협박하고 계신 거죠? 유나의 질문에 조상훈은 당황했어요. 협박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냥 대화하는 거야. 조폭이라고 하시면서 위협하는 게 대화인가요? 유나가 반문하자 조상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방금 전에 한 말들이 떠올랐거든요. 화가 나서 무심코 내뱉은 말들이 이제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었어요. 최현우 소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주민 대표분들과 상의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상의요? 조상훈이 날카롭게 물어봤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어제 일과 오늘 일 모두 CCTV에 녹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주민분들의 증언도 있고요.
최현우 소장의 말에 조상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그때 사무소 문이 다시 열리며 주민 대표들이 들어왔습니다. 동대표 김철수 씨, 부녀회장 박영애 씨,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이정민 씨까지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뒤에는 변호사로 보이는 정장 입은 남성도 함께 있었습니다. 조상훈 씨, 잠깐 이야기 좀 하죠. 이정민 회장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조상훈은 갑자기 몰려든 사람들을 보며 더욱 당황했어요. 뭔 이야기요? 입주민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조상훈 씨의 행동에 대해서 말이에요. 박영애 부녀회장이 서류 뭉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제 경비원분께 하신 행동, 그리고 오늘 관리사무소에서 하신 행동 모두 문제가 됩니다. 조상훈이 서류를 보려고 했지만 김철수 동대표가 먼저 말을 이었어요. 폭언, 갑질, 그리고 협박까지. CCTV 자료와 함께 모든 증거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야? 나 여기 돈 내고 사는 사람이야. 조상훈이 소리쳤지만 변호사가 조용히 나서며 말했습니다. 관리규약 위반과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사항이 여러 건 확인됩니다. 특히 오늘 하신 협박 발언은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뭐? 형사처벌? 조상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상황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해지고 있었거든요. 이정민 회장이 공식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강제 퇴거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디서 날 내쫓아? 조상훈이 다시 소리쳤어요. 나 조폭이야. 가만 안 둘 거야. 그 순간 유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금 또 협박하고 계시네요. 민간인 협박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방금 발언도 모두 녹음되었습니다. 이제 경찰 신고는 불가피하겠네요. 최현우 소장이 이미 전화기를 들고 있었어요. 경찰서에 신고하겠습니다. 조상훈은 급격히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거든요. 경찰까지 오게 되면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았어요. 잠깐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 신고는 이미 이루어졌고 강제 퇴거 절차도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조상훈이 그동안 저질러온 모든 행동들이 한 번에 되돌아온 거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도착했고 조상훈은 결국 고발 조치와 함께 퇴거가 확정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조상훈의 이사날이 되었습니다. 대림 아파트 단지는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주민들은 창문 너머로 혹은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이삿짐 차량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직접 나서서 인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모두들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죠. 조상훈은 무표정한 얼굴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입던 비싼 브랜드 옷 대신 평범한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큰 소리치며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던 예전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가구와 박스들을 트럭에 실어 나르는 동안 조상훈은 아파트 단지를 한 번 더 둘러봤습니다. 3년 동안 살았던 이곳에서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대부분 좋지 않은 기억들이었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거든요. 다 싫었습니다. 이삿짐 센터 팀장이 조상훈에게 말했어요. 조상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자신이 살던 집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이 되었어요. 한편 경비실에서는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아버지를 위해 도시락을 싸고 있었거든요. 며칠 더 휴가를 연장해서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기로 했던 거예요. 아빠, 이것도 드세요. 몸에 좋아요. 유나가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을 도시락통에 담으며 말했습니다. 봉식은 딸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유나야, 고마워. 그런데 봉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괜찮을까, 이래도? 조상훈 씨가 나중에 보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지? 유나는 아버지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모든 조치가 끝났고 경찰에도 신고되어 있어요. 그래도 아빠가 평생 성실하게 사셨잖아요. 이제는 당당하게 사셔도 돼요. 유나의 말에 봉식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딸이 자신을 위해 나서준 것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빠가 존중받았으면 좋겠어요. 유나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빠는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그때 경비실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김순희 할머니가 손에 뭔가를 들고 다가오고 있었어요. 경비원 아저씨, 잠깐만요. 봉식이 밖으로 나가자 김순희 할머니가 작은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거 드세요. 제가 직접 만든 김치예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아, 할머니. 이런 걸 왜?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저기 조상훈 씨 일도 잘 됐어요. 할머니의 말에 봉식은 당황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모른 척했죠. 미안해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멀리서 트럭 시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상훈이 트럭에 올라타고 있었어요. 그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돌아볼 수 없었을 거예요. 부끄러움과 후회가 그를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트럭이 아파트 단지를 떠나는 동안 유나와 봉식은 경비실 앞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오후 햇살이 따뜻하게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어요. 아빠, 산책하러 가요. 유나가 아버지의 팔을 끼며 말했습니다. 봉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딸과 함께 걸음을 옮겼어요. 아파트 단지 안을 걸으며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 앞으로의 계획들. 저는 오늘 제 딸이 가장 행복해야 할 날에 가장 큰 모욕을 당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시던 그날, 전통 혼례식장은 화사한 봄꽃들로 가득했습니다. 제 딸 수진이가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혼례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죠. 붉은 연지곤지를 찍고 족두리를 쓴 딸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저는 한참을 바라만 봤어요. 28회 동안 애지중지 키운 제 딸이 이제 남의 집 며느리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게요.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그 말을 들으니 가슴 한편이 뭉클했어요. 저는 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불안함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시댁 어른들의 태도가 영 맞득잖았거든요. 특히 시어머니 되시는 윤정숙 씨는 처음부터 저희를 곱게 보지 않았죠. 식장으로 들어서자 하객들의 축하 인사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식장 뒤편에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딸이 천천히 신랑 옆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제 정말 딸을 보내는구나 싶었죠. 가슴이 뭉클하면서도 한편으론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식장 뒤편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윤정숙 씨가 하객들 사이를 가르며 성큼성큼 걸어오는 게 보였죠. 그분의 얼굴엔 분노와 모욕감이 뒤섞인 표정이 가득했어요. 이 결혼, 난 반대야. 그 외침에 식장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멈췄고 모든 시선이 윤정숙 씨에게로 쏠렸죠.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식모딸이 우리 집안 며느리라니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해야겠어. 그 말이 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식모딸. 그 단어가 제 귓가에 박혔어요. 30년 전 제가 윤정숙 씨 친정집에서 일하던 시절이 떠올랐죠. 그때 저는 16살이었고 윤정숙 씨는 20살 아가씨였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걸레질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그리고 그분의 손이 제 딸의 뺨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찰싹. 그 소리가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수진이의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고 딸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죠. 눈물이 딸의 눈가에 맺혔지만 수진이는 꾹 참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숨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묘한 냉정함이 제 안을 채웠죠. 잔잔하던 제 눈빛이 서서히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 기억하고 있구나. 식모였던 나를. 결혼식은 그렇게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객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식장을 빠져나갔고 신랑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죠. 윤정숙 씨는 마지막까지 쏘아보는 눈빛으로 저희를 노려보다가 휙 돌아서서 나가버렸어요. 저는 딸의 손을 잡고 조용히 식장을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수진이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엄마, 왜 저희가 이런 꼴을 당해야 해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딸의 떨리는 목소리가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죠. 손바닥에 딸의 눈물이 떨어졌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딸아, 인생은 길단다. 오늘은 당하는 날이지만 내일은 바뀔 수도 있지. 그 말을 하면서도 제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수진이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낀 듯 했죠.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밤,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론 봄비가 내리고 있었죠. 저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엔 30년 전의 기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사진 속엔 16살의 제가 있었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걸레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이었죠. 그 옆엔 곱게 차려입은 윤정숙 씨가 서 있었어요. 당시 20살이던 그분은 주인 댁따님이었고 저는 그저 그 집에서 일하는 식모였습니다. 그때 윤정숙 씨는 저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늘 반말을 했고 실수라도 하면 큰 소리로 꾸짖었죠. 한 번은 귀한 찻잔을 깨뜨렸다가 뺨을 맞은 적도 있어요. 그때의 굴욕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영자야, 내가 감히 우리 집 물건을 함부로 다뤄. 그 말투, 그 눈빛 모두 기억하고 있었어요. 저는 사진을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죠. 그래, 그때 넌 주인 댁 따님이었고 나는 식모였지. 하지만 세월은 흘렀습니다. 저는 그 집을 나온 뒤 악착같이 살았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푼돈을 모아 작은 사업을 시작했죠. 실패도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흐른 지금 저는 대명무역의 최대 주주가 되어 있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윤정숙 씨네 회사는 바로 제가 투자한 대명무역의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죠. 저 역시 굳이 밝힐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사업만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오늘 그분이 제 딸의 뺨을 때렸습니다. 식모딸이라고 모욕했죠. 저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중얼거렸어요. 세월은 돌고 도는 거야. 그리고 그 세월은 결국 마음의 무게대로 사람을 재는 법이지. 창밖의 빗소리가 더 거세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전화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제 비서에게 조용히 지시했죠. 내일 아침 대명무역 이사회를 소집하세요. 안건은 윤정숙 씨네 회사와의 거래 재검토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묘하게 차분해졌어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정리였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엔 어제 내린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옷을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담담했죠. 분노도 흥분도 없었어요. 그저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회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 비서가 보고했어요. 회장님, 오전 9시에 이사회가 소집됩니다. 윤정숙 씨네 회사 관련 자료는 모두 준비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훑어봤죠. 윤정숙 씨네 회사는 지난 3년간 대명무역으로부터 상당한 투자를 받아왔어요. 운영자금의 60% 이상이 저희 자금이었습니다. 그분은 그 사실을 알고 계셨을까요? 아마 몰랐을 거예요. 투자는 여러 단계를 거쳐 들어갔으니까요. 이사회는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저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죠. 윤정숙 회장 일가의 회사와 맺은 모든 투자 계약을 재검토하겠습니다. 지분 전량 회수를 시작하세요. 이사들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제 결정은 언제나 확고했고 그 이유를 묻는 사람은 없었죠.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방금 뉴스에 속보가 떴습니다. 비서가 태블릿을 건넸어요. 화면엔 굵은 글씨로 헤드라인이 떠 있었습니다. 국내 투자 1위 기업, 김영자 회장 대명무역 지분 전량 회수 결정. 그 뉴스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죠. 경제방송에서도 포털 사이트에서도 메인 기사로 다뤄졌어요. 윤정숙 씨가 그 뉴스를 봤을까요? 아마 봤을 겁니다. 그날 오후 제 예상대로 윤정숙 씨네 회사 주가가 폭락했어요. 투자자들이 일제히 빠져나갔고 은행에선 비상이 걸렸죠.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그 광경을 담담히 지켜봤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회장님, 혹시 개인적인 일 때문에 이러시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돌려 비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죠. 개인적인 일이기도 하고 사업적인 판단이기도 해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회사와는 거래할 수 없으니까요. 그 말이 전부였어요.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윤정숙 씨네 집에선 난리가 났을 거예요. 남편이 급히 은행을 찾아갔을 테고 윤정숙 씨는 당황해서 여기저기 전화를 돌렸겠죠.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을 겁니다. 대명무역이 손을 뗀 회사에 투자할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엄마야. 괜찮니? 딸은 한참 만에 대답했습니다. 엄마 뉴스 봤어요. 시댁 회사 얘기더라고요. 응, 그래. 엄마가 하신 거예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딸아, 세상엔 말로 하는 사과가 있고 무릎으로 하는 사과가 있단다.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어야만 비로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게 돼. 전화 너머로 딸의 작은 한숨이 들렸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도 더 묻지 않았죠. 차창 밖으론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식모로 일하던 그 집의 창문을 닦으며 바라보던 노을과 똑같은 색이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운전기사와 함께 윤정숙 씨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찾는 그 집이었어요. 차가 대문 앞에 멈추자 가슴 한편이 묘하게 떨렸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16살부터 20살까지 꼬박 4년을 보냈죠. 새벽 5시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온종일 청소와 빨래를 했던 곳이었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정원의 소나무는 그대로였고 현관 앞 돌계단도 예전 그대로였죠. 하지만 제 신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엔 뒷문으로 들어가 신발을 벗고 걸레질을 했지만 오늘은 정문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딸깍거리며 울렸어요. 그 소리가 참 낯설었습니다. 30년 전엔 이 바닥을 무릎 꿇고 닦았는데 지금은 그 위를 걷고 있었죠. 거실로 들어서자 윤정숙 씨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오만하게 빛나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죠. 윤정숙 씨가 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뭔데 여기까지 와? 그 목소리엔 분노가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껴졌어요. 저는 천천히 그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웃으며 말했죠. 30년 전엔 식모였죠. 지금은 당신 회사의 대주주입니다. 그 말에 윤정숙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뭐라고? 기억하세요? 제가 이 거실 바닥을 닦을 때 당신은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저한테 소리쳤죠. 영자야, 구석구석 제대로 닦아라. 먼지 하나라도 남으면 혼난다고.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윤정숙 씨의 가슴을 찌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분은 뒤로 물러서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설마 그때 그 영자가 당신이? 네, 저예요. 당신 친정집에서 4년 동안 식모로 일했던 김영자입니다. 저는 천천히 거실을 둘러봤어요. 예전엔 이 공간이 엄청나게 크고 화려해 보였는데 지금 보니 그저 평범한 집이더군요. 아니, 어쩌면 제 눈높이가 달라진 걸지도 몰라요. 윤정숙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명무역이 당신 회사였어? 네. 30년 전 이 집을 나간 뒤 악착같이 돈을 벌었어요. 새벽 시장에서 일하고 공장에서 야근하고 푼돈을 모아 작은 가게를 열었죠. 그렇게 하나씩 키워서 지금의 대명무역이 됐습니다. 윤정숙 씨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분의 손이 무릎 위에서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당신네 회사가 지난 3년간 받은 투자금, 그거 다 제 돈이었어요. 몰랐죠? 저도 굳이 밝히고 싶지 않았고요. 그냥 조용히 사업만 하면 되니까요. 그럼 왜 지금? 어제 결혼식 기억하세요? 당신이 제 딸 뺨을 때렸죠. 식모딸이라고 모욕했고요. 그 말에 윤정숙 씨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눈엔 후회와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오늘 아래 있는 사람이 내일은 위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휙 돌아서서 거실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윤정숙 씨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듣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엔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고 집안은 고요했어요. 저는 찻잔을 들고 천천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윤정숙 씨의 떨리던 목소리, 창백했던 얼굴, 그 모든 게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복수라는 게 이런 맛인가 싶었어요.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론 씁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서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회장님, 은행에서 윤정숙 씨네 회사에 대출 회수 통보를 냈습니다. 그리고 주요 거래처들도 계약 취소를 통보했다고 합니다. 알겠어요. 저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죠.
대명무역이 손을 떼자 다른 투자자들도 일제히 빠져나갔어요. 은행은 즉시 대출 회수에 들어갔고 거래처들은 앞다퉈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씩 무너져 내렸죠. 이틀 만에 윤정숙 씨네 회사는 완전히 마비됐어요. 직원들 월급도 밀렸고 납품업체들은 대금을 받지 못해 항의했습니다. 뉴스에선 연일 이 사건을 다뤘죠. 윤정숙 회장 일가, 부도 위기, 대명무역 투자 철회 후 연쇄 타격. 헤드라인이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어요. 댓글엔 온갖 추측들이 난무했습니다. 누군가는 경영 실패라고 했고 누군가는 배임 혐의를 의심했죠. 하지만 진짜 이유를 아는 사람은 저와 윤정숙 씨뿐이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 윤정숙 씨네 집에선 긴급 가족회의가 열렸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은 여기저기 머리를 숙이며 돈을 빌리려 했지만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어요. 대명무역이 벌인 회사에 투자할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나자 윤정숙 씨의 저택엔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고급 승용차들도 차압당했고 명품 가방과 보석들도 처분해야 했죠. 30년 넘게 쌓아온 재산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도 담담했습니다. 동정심도 죄책감도 들지 않았어요. 그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죠. 어느 날 저녁 딸 수진이가 찾아왔습니다. 딸은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어요. 엄마 시댁이 완전히 망했어요. 알고 있어. 시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신대요. 병원에도 못 가시고 약값도 없다고.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딸을 바라봤어요. 수진아, 엄마가 왜 이렇게 했는지 알지? 알아요. 시어머니가 엄마한테 그리고 저한테 한 짓 다 알아요. 근데 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았죠. 근데 마음이 편하지 않지? 그 사람들이 무너지는 걸 보니까. 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수는 달콤하다고 했지만 막상 해보니 씁쓸하더군요. 윤정숙 씨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예전 식모 시절의 제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날 밤 저는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있는 윤정숙 씨를 상상했습니다. 머리를 감싸쥐고 후회하며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겠죠. 내가 그 여자를 식모라고 부르던 게 이렇게 돌아올 줄이야.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충분한 것 같은데.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었어요. 진짜 끝은 따로 있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회사 일을 하면서도 자꾸만 윤정숙 씨 생각이 났어요. 복수는 했지만 마음이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겁고 답답했죠. 밤에 잠을 자려 해도 자꾸 뒤척였어요. 30년 전 식모 시절의 기억들이 떠올랐고 어제 본 윤정숙 씨의 창백한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딸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시어머니가 우리 집 앞에 와 계세요. 뭐? 지금 문 앞에 서 계신데 엄마를 만나고 싶다고 하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죠. 알겠어. 지금 갈게. 차를 타고 딸의 집으로 향하는 길,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윤정숙 씨가 무슨 말을 하러 온 걸까요? 용서를 구하러 왔을까요? 아니면 화를 내러 왔을까요? 딸의 집 앞에 도착하자 윤정숙 씨가 보였습니다. 그분은 예전의 고운 한복 대신 초라한 하늘색 저고리를 입고 계셨어요. 손엔 낡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죠. 얼굴은 더 야위었고 머리카락엔 흰머리가 눈에 띄게 늘어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윤정숙 씨에게 다가갔어요. 그분은 저를 보자 입술을 떨었습니다. 영자 씨 아니 회장님. 그 호칭이 참 낯설었어요. 30년 전엔 영자야라고 반말로 불렀는데 지금은 회장님이라고 부르는군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윤정숙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그 모습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윤정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죠. 어릴 적 내 어머니를 너무 함부로 대했어. 식모라고 천하게 여기고 막대했지. 그런데 그분 딸이 내 며느리가 될 줄은 몰랐어. 윤정숙 씨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 말했습니다. 결혼식 날도 내가 미쳤었어. 사람들 앞에서 수진이 뺨을 때리고 식모 딸이라고 소리쳤지.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워. 내가 왜 그랬을까? 저는 말없이 윤정숙 씨를 내려다봤어요. 그분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 줄 몰랐어. 내가 함부로 대했던 식모가 내 인생을 좌우할 사람이 될 줄이야. 그 말을 들으니 가슴 한편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표정을 굳힌 채 입을 열었어요. 이제야 무릎을 꿇는군요. 윤정숙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엔 후회와 슬픔이 가득했죠.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릎은 사람 앞에 꿇는 게 아니에요. 부끄러움 앞에 꿇는 거죠. 그 말에 윤정숙 씨의 눈가가 더 젖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분은 울먹이며 그 말만 되뇌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30년 전 제가 찻잔을 깨뜨렸을 때 이분 앞에 무릎 꿇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울먹이며 용서를 구했었죠. 하지만 윤정숙 씨는 차갑게 뺨을 때렸었어요. 세월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때 무릎 꿇었던 제가 지금은 서 있고 그때 때렸던 그분이 지금은 무릎 꿇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일어나세요. 윤정숙 씨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손을 내밀었죠. 이제 충분해요. 일어나세요. 윤정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분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분의 손은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예전엔 보석 반지로 가득했던 손인데 지금은 텅 비어 있었죠. 윤정숙 씨는 일어서면서도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정말 용서해 줄 수 있어? 그분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용서. 그 단어가 참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용서가 뭔지 아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윤정숙 씨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죠.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미움을 오래 품으면 결국 자신만 썩거든요. 그 말을 하면서 저는 제 마음을 들여다봤습니다. 30년간 품고 있던 원망, 지난 며칠간 느꼈던 복수의 쾌감, 그리고 지금의 씁쓸함. 모두 제 안에 뒤섞여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정숙 씨네 회사 건 더 이상 건드리지 마세요. 회장님, 그럼 지분 회수는요? 그대로 두세요. 내 복수는 끝났으니까요. 비서는 놀란 듯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겠다고 대답했죠.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며칠 뒤 언론에선 또 다른 뉴스를 다뤘습니다. 대명무역 윤정숙 회장 일가 회사부도 처리 확정. 결국 회사는 무너졌어요. 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사무실은 텅 비었습니다. 30년 넘게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죠. 사람들은 윤정숙 씨 일가의 몰락을 두고 이런저런 말들을 했어요. 재벌도 하루아침에 망하는구나. 돈이 전부가 아니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일은 끝났으니까요. 며칠 후 딸 수진이가 찾아왔어요. 딸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진짜 용서하신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용서가 아니라 정리야. 미움도 오래 품으면 결국 자신만 썩는다고 했잖니. 그래도 시어머니는 엄마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잖아요. 맞아. 30년 전엔 그랬지. 하지만 이제 그분도 깨달았을 거야.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걸. 딸은 제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죠. 엄마는 후회 안 하세요? 복수한 거.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후회는 안 해. 하지만 개운하지도 않아. 복수라는 게 원래 그런가 봐. 그날 밤 저는 혼자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30년 전의 사진들이 가득했죠. 식모로 일하던 시절 윤정숙 씨네 집에서 찍은 사진들. 젊은 저의 모습과 어린 윤정숙 씨의 미소. 그땐 내가 위였고 내가 아래였지. 저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세월은 결국 마음의 무게대로 사람을 재는 법이야. 윤정숙 씨는 제 딸의 뺨을 때렸고 식모딸이라고 모욕했습니다. 그 교만함이 결국 자신의 발목을 잡은 거죠. 저는 복수를 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거울을 보여준 것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윤정숙 씨네 집이 아닌 곳으로 소에게 생활비를 보냈어요. 딸을 통해서였습니다. 윤정숙 씨는 그 돈을 받고 또 울었다고 들었죠. 회장님께 이렇게 받으면 안 되는데. 하지만 저는 담담했습니다. 이건 동정도 용서도 아니었어요. 그저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었을 뿐이죠. 무너진 건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교만이었고 사람을 얕잡아 보던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저는 딸 수진이와 함께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신부들에게 무료로 전통 홀레복을 빌려주는 재단을 세운 거죠. 이름은 소망재단이라고 지었어요. 엄마, 이름 참 좋네요. 수진이가 재단 간판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사람은 누구나 아름다운 시작을 꿈꿀 자격이 있어. 돈이 없다고 신분이 낮다고 그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잖니. 재단을 운영하면서 참 많은 신부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신부는 부모님이 안 계셔서 홀레복을 마련할 수 없었고 어떤 신부는 빚 때문에 결혼식 자체를 포기하려 했었죠. 저는 그들에게 곱게 손질한 홀레복을 입혀주고 작은 축하금도 건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신부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30년 전 식모였던 제가 지금은 누군가에게 꿈을 선물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재단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러 왔어요. 언론에서도 취재를 나왔죠.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세상에는 귀한 옷보다 귀한 마음이 먼저입니다. 제 목소리가 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죠. 사람을 겉모습으로, 신분으로, 가진 것으로 판단하는 순간 그 마음이 이미 가장 초라해집니다. 저 역시 그런 대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했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딸 수진이가 앞자리에 앉아 미소 짓고 있었어요. 그 옆엔 신랑도 있었죠. 그리고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윤정숙 씨였어요. 그분은 초라한 옷차림으로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제 연설을 듣는 내내 눈물을 닦고 있었죠. 저는 그분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 재단을 통해 많은 분들이 아름다운 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디 기억하세요.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단상에서 내려와 사람들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윤정숙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오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30년 전 당신을 함부로 대했던 것도, 수진이를 모욕했던 것도, 이제야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겠어요. 윤정숙 씨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저는 그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이제 그만 생각하세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섰습니다. 달빛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어요. 저는 오래된 흑백 사진을 꺼내 마지막으로 들여다봤습니다. 16살의 제 모습, 그리고 20살의 윤정숙 씨. 결국 우리 모두 변했구나. 저는 사진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시절을 붙잡고 살 필요가 없었어요. 복수도 끝났고 미움도 정리했으니까요. 창밖으로 가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죠.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무너진 건 회사가 아니었어. 교만이었고 사람을 얕잡아 보던 마음이었지. 세월은 돌고 돌았습니다. 식모였던 제가 회장이 됐고 주인 댁 따님이었던 윤정숙 씨는 모든 걸 잃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 배웠습니다. 진짜 품격은 돈이나 신분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에 있다는 걸요. 저는 이제 앞을 보려 합니다. 과거를 원망하며 사는 대신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게 진짜 승리니까요.